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서치 2팀 한국조선해양을 하게 된 리서치 2팀 남정현입니다. 우선 발표를 하기에 앞서 목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도 그럴 듯 큰 틀의 산업 분석을 한 뒤 기업 분석을 하는 하향식 분석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후 투자 포인트, 리스크, 가치평가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 분석입니다. 왜 그 많은 업종 중에 조선업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 조선업은 반도체와 더불어 세계에서 주목받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업의 빅사이클이 30년의 주기로 1973년, 2003년, 2033년인데 그 주기가 친환경 패러다임으로 더 빨라질 것이라는 생각에 해당 산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업이 이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조선기자재회사는 조선사에 기자재를 공급하고 조선사는 선주에게 선박을 공급해줍니다. 선주가 발주를 넣으면 해운사가 임대해주는 구조입니다.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이 오른쪽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헤비테일 방법으로 발급 10%, 절단 10%, 탑재 10%, 진수 10%로 인도하는 부분에서 60%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조선사의 불리한 방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국제해사기구 IMO는 전 세계 해역을 지나는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의 함유량을 현행 3.5%에서 0.5%로 제한을 강화했고 그에 따라 친환경선인 LNG선 발주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자료는 앞선 자료를 보충하기 위한 자료로 저번 달까지의 수주인데 수주 잔고 중 꺾으선 그래프를 보시면 수주 잔고 중 LNG 추진선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IMO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황 함유량이 낮은 저유 함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크러버라는 탈환 장치를 장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LNG선 수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료를 기존의 고유형 벙커 CU에서 저유형 벙커 CU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0.5%의 저유 확률을 사용하면 장점으로 엔진 개조가 불필요하지만 단점으로 연료 비용이 약 50%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비용 부담 리스크와 저유 확률은 나면성, 즉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이 커서 연료로서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평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스크러버입니다. 즉 탈환장치입니다. 스크러버란 간단하게 공장 굴 쪽에서 배기가스를 배출하기 전 미리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크러버 장착을 위해서는 선박에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과 그 설치 비용, 그리고 그 설치를 위해서 한 달에서 두 달 이상 도크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운항을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최근 개방형 스크러버 사용 금지 해역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LNG 추진 선박입니다. 물론 설치 비용이 스크러버에 비해 약 3배 정도 비싼 2천만 달러이지만 향후 친환경 규제가 강화될 것을 고려했을 때 LNG선이 가장 경제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박 가치 상승 자료입니다. 컨테이너선을 포함한 모든 선종의 신조 성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코로나 거래 주기가 일부 완화되면서 대형 컨테이너선 선박의 수주가 급격하게 증가하며 21년 컨테이너 부문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자료 중고성과 지수 추이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 발주 등 투자 심리가 회복되며 이전 조선업의 호황기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즉 선박 가치가 상승되고 이는 중고선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신조선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조선주가 호황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운임비 증가 관련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는 BDI 지수, 즉 발틱 운임 지수로 해당하는 지표가 상승한다는 것은 철광석, 석탄 등 원자재 물동량이 늘어난 것을 나타내고 세계적인 교역량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원자재 해물량의 증가는 해상 운임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선박 수요의 증가와 조선업체의 호황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자료를 보시면 대형 컨테이너 선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을 기준으로 크게 운임량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운임료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분석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1973년에 설립되어 1999년 8월 24일에 상장했습니다. 시가총액은 16일 종가를 기준으로 코스피 53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2주 주가 중 주가 최고선은 16만 3,500원, 최저선은 9만 2,400원. 현재 주가는 같은 날 기준으로 10만 1,000원을 기록하고 있고 동종업종 PER에 비해 약 6배 정도 높은 편입니다. 주요 주주로는 현대중공업 지주가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한국조선해양의 주요 사업 소개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왼쪽 상단의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1972년 조선사업을 시작한 이래 약 40년 이상 조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말까지 그룹 내 조선 3사에서 총 4,000척 이상의 선박을 인도했고 최근에는 친환경 선박, 스마트 선박과 같은 새로운 기술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박으로는 유조선, 컨테이너선, LNG선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조선해양은 미래기술연구원을 보유하고 있고 자율운항 시스템과 같은 디지털 기술 연구소 등 총 4개의 연구소를 운영하며 최근에 조선업 수요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한국조선해양 3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직접 만든 자료인데 자료를 보시면 조선업이 전체 매출액 약 3조 5천억 원 중 약 3조 원, 약 84%로 조선업이 가장 매출액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종별 신규 발주 추이입니다. 2020년을 코로나19 사태를 제외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근 몇 년간 발주보다 이번 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규 발주량이 이미 17년과 20년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 한국조선해양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이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한국조선해양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이미 과거 몇 년보다 많은 수주량을 이른 시기에 달성했다는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동종산업과의 비교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올해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도 이미 연간 수주 목표의 146%를 달성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동종산업과의 비교해서 많은 조선사들이 이미 수주 목표를 초과했지만 한국조선해양이 146%로 가장 높은 비율로 초과 달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IT 업체들이 모인 판교 테크노밸리에 연구소를 지었고 기술 관련 인력들이 이곳으로 옮겨가며 새로운 연구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글로벌 고부가 가치 선박 기술 개발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 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은 오른쪽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기반기술연구소, 에너지기술연구소, 생산기술연구소, 마지막으로 디지털기술연구소 등 총 4개의 연구소와 기술 컨설팅 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박의 첨단 기술을 더해 암모니아나 메탄올을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이나 선박 자율운행이 가능한 디지털 선박을 제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는 LNG, 암모니아, 메탄올 등 친환경 연료를 이용한 추진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무탄소 암모니아 연료 추진 선박의 상용화를 목표로 23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로 합병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2019년 7월 1일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승인평가가 4번째 연기된 상황입니다. 해당 합병은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주요 6개국의 승인이 필요한데 그 국가는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요 6개국 중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중국, 한국, 유럽연합, 일본이 있습니다. 이 중 앞에 세 국가는 승인을 마쳤지만 한국과 EU, 일본은 승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EU는 1차 승인까지 마무리되고 2차 승인과 최종 승인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연합은 세계 최고의 해운 지역인 만큼 해당 합병의 승인 중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합병 시
해당 기업의 전 세계 LNG 수주의 점유율은 약 60%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미뤄지는데 왜 합병을 하려는 거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합병된다면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의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같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중국 투자나 과당 경쟁을 완화할 수 있고 규모의 경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개발 R&D 통합, 중복 투자 제거 등을 통해 재료비 절감은 물론 생산성 향상으로 수주 경쟁력 확보가 기대됩니다. 업계에서는 특히 고부가가치 선종으로 꼽히는 액화천연가스 운반선과 즉 LNG와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 분야에서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IMO 규제입니다. IMO 황산화물 배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EEXI 지수와 2023년부터 적용되는 CII 지수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선박의 인도가 들어 선박의 연령을 강제로 낮춰야 합니다. 이 두 지수를 충족하기 위한 것과 이산화탄소의 지수를 23년부터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돼서 LNG선의 수주가 늘어날 것이고 이는 한국 조선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앞선 투자 포인트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LNG선의 발주량이 대부분 한국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글로벌 조선 시장의 최대로 꼽히는 LNG선의 발주 규모가 60척에 달해 총 수주액이 한 척당 2천억 원으로 12조 원으로 평가되는 거대 발주를 대우조선해양을 포함한 현대 한국 조선사들이 수주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카타르는 세계 최대 LNG 생산국으로 전 세계 LNG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주권도 문재인 대통령이 악수를 하는 자료를 볼 수 있듯이 한국이 따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말 기준 공중산업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PBR 자료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자산총계와 부채총계, 자본총계를 위약하시 됐고 발행 주식수와 BPS를 구한 뒤 PBR로 나눈 즉 PBR이 0.55가 나왔습니다. PBR 0.55가 나왔다는 것은 한국조선해양의 장부가치에 비해 그만큼 더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동사와 비교해서 현대중공업의 비교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위와 같이 계산을 했을 때 PBR은 1.29로 한국조선해양보다 PBR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그 예로 현대미포조선도 1.32로 모두 한국조선해양보다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다 PBR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동종산업 중에 한국조선해양이 다른 산업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주사 할인입니다. 설명을 돕기 위해 지주사 할인 모형을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가치가 각각 1,000억 원인 3사의 시가총액은 총 3,000억 원입니다. 하지만 해당 3사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A를 최상위 지주사, B를 중간 지주사로 전환했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할인이 없으면 A사의 가치는 A사, B사, C사를 모두 포함한 3,000억 원, B사의 가치는 2,000억 원, C사의 가치는 1,000억 원으로 단순히 체제 전환만 했는데 가치가 2배 뛰어오르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실제 예시로 SK와 LG 등도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한진칼과 같이 지분권 분쟁 등으로 특정한 외부 이슈로 인해 주가가 급등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상장 지주사들은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현대중공업의 지주사로서 한국조선해양도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은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스크입니다. 지난 10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승인하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 중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EU의 승인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글로벌 해운업체가 많은 EU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면 그 타격은 실로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이 이루어질 경우 전 세계 LNG선 수주량의 약 60%를 달성할 것을 EU는 우려하고 있고 합병했을 시 독과점으로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보충 자료입니다.
10월 7일 한국조선해양이 독과점 구조 해소 방안을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이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더해서 EU 측은 계속해서 조건부 승인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일부 지분을 매각하거나 LNG 부분, 산업 부분을 일부 매각한 뒤 합병을 생각하고 있는데 현대중공업 측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전했고 이렇게 될 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이 시너지가 어느 정도 작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거절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거래가 정부 주도로 이어진 만큼 조건부 승인을 낼 가능성은 정부 부처 간 엇박자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이야기 때문에 거절될 것으로 예상되고 인수합병에 따른 현물 출자 및 투자 계약 기간은 올해 12월 31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밸류에이션입니다. 해당 자료는 현대중공업의 밸류에이션 책정으로 현대중공업의 지금까지의 잔고량을 따르면 25년까지 연평균 16%씩 발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에 총 잔고는 그보다 좀 낮은 10%씩 상승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총 잔고는 조선업 특성상 인도할 때 앞서 말씀드린 헤비테이 형식이기 때문에 이미 매출로 인식된 부분은 재고가 필요하고 따라서 이 부분을 매출 잔고라고 하고 과거 비율을 보면 조선업 호황기가 약 77% 정도였다고 것을 감안할 때 2025년을 포함한 2021년부터 점점 그 호황 수치에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상 매출 잔고를 계산하는 방법은 예상 잔고 곱하기 B 나누기 A, B는 매출 잔고, 잔고는 A입니다. 다음 자료는 현대사무중공업입니다. 현대사무중공업도 이 자료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한국조선해양이 해당 기업들의 지주사로서 현대중공업, 현대사무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이 수익을 낼 때마다 한국조선해양의 수익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현대사무중공업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했고 현대미포조선도 그와 같습니다. PBR은 조선 호황이 온다면 1.5배 부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1.5배를 고정으로 한 모습입니다. 적정 시가총액은 어떻게 구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자본총계와 PBR을 곱한 값이고 여기에 한조가 한국조선해양이 지분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 지배율을 곱해줘서 종속사 가치를 구했습니다. 또한 지주사 할인을 시키고 있지만 점점 지주사 할인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밸류에이션입니다. 해당 자료는 대우조선해양과 합병 시의 시총과 그 이후의 전망입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합병 시 시총은 약 2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순자산가치의 지표인 NAV 할인 또한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상승률은 약 52%로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합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Q&A 받겠습니다.